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저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자 때문이었죠. 명품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목에 찬 루비 팔찌가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이는데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제발, 서은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 인생 끝나. 내가 뭐든 할게.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냥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듯이요. 전 그냥 호떡이나 팔던 애잖아요. 왜 이러세요? 제 목소리는 너무 담담해서 제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완벽하게 그려진 아이라인이 눈물에 번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아니, 평범보다 조금 더 힘들게 살아가는 18살 여고생이었어요. 매일 밤 학교 앞에서 호떡을 팔면서 할머니 병원비를 모으고 있었죠.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어떻게 재벌가 부인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시작은 정말 사소했어요. 한 남학생이 제 호떡 노점에 와서 한마디 던진 거였죠. 누나, 우리 엄마 닮았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거든요. 3주 전,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되기 전 이야기예요. 저는 그날도 학교 앞에서 호떡을 팔고 있었어요. 11월 말의 바람은 정말 매서웠는데 손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익숙하게 호떡 틀을 뒤집고 또 뒤집었어요. 하나, 둘, 셋. 혼자 숫자를 세면서 타이밍을 맞췄어요. 너무 일찍 뒤집으면 반죽이 흐르고 너무 늦으면 타버리니까요. 손등엔 화상 자국이 가득했지만 이젠 그것도 익숙했어요. 호떡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얼굴을 덮였어요. 그게 유일한 난방이었죠. 누나, 호떡 3개 주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죠. 1,500원이요. 돈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상하게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깔끔한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15살쯤 돼 보이는 눈망울이 맑은 애였죠. 그런데 그 애가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물으니까 그 애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누나, 왠지 우리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제겐 너무 낯설었거든요. 저는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고 제 엄마가 누군지는 할머니도 잘 모르셨어요. 그냥 흔한 얼굴이에요. 최대한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호떡을 봉투에 담아서 건넸죠. 아니에요. 진짜 닮았어요. 눈이랑 코 모양이 완전. 맛있게 드세요. 말을 자르고 다시 호떡 틀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애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결국 그냥 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갑자기 누가 와서 자기 엄마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날 밤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뒤 똑같은 시간에 그 남학생이 또 왔거든요. 이번엔 친구들까지 데리고요. 누나, 호떡 5개요. 친구들이 웃고 떠들면서 호떡을 사갔는데 그 애만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그때부터 묘하게 불안했어요. 그 애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제가 장사를 끝내고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차창은 까맣게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차는 5분 정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손에 쥔 집게가 덜덜 떨렸고요. 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제가 장사 끝낼 때쯤 오셔서 함께 집에 가시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추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추운 건 매일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안 왔어요. 그 검은 차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남학생이었어요. 그 애가 매일같이 제 노점에 왔거든요. 호떡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찍이 서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친구들한테는 먼저 가라고 하고 혼자서요. 뭐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 제가 물었어요. 아, 그냥요. 누나가 신기해서요. 신기하긴 뭐가 신기해요. 진짜 우리 엄마랑 닮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비슷한가 했는데 자꾸 보니까 더 닮은 것 같아요. 그 애는 순수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어요. 아기가 전혀 없는 그냥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그만 좀 와요. 장사 방해돼요. 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 죄송해요. 그럼 이따 봐요. 누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애는 안 왔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로요. 그게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뒤 구청 직원들이 갑자기 제 노점 앞에 나타났거든요. 3명이나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서는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일불법 무도상 신고 들어왔는데요. 철거 조치 들어갑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기요. 제가 여기서 장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갑자기 왜요? 민원 들어온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 교육에 해롭다는 학부모 민원이에요. 학부모 민원이요. 그 순간 이상하게 그 검은 차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남학생의 얼굴도요. 설마 그 애 엄마가 민원을 넣은 걸까? 근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제발요. 이거라도 해야 할머니 병원비 낼 수 있어요.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규정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구청 직원들은 냉정하게 제 노점 도구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호떡 틀도 반죽통도 의자도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때 멀리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돌렸는데 역시나 그 검은 차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노점을 빼앗긴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할머니 몰래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매일 밤 추위를 견디며 만든 그 자리였는데 단 하루 만에 다 사라졌거든요. 학교 끝나고 달려가던 그곳, 손님들 얼굴 하나하나 외우고 있던 그곳이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밀어내려고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검은 차, 갑작스러운 민원,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연아, 괜찮아? 할머니가 화장실 문 앞에서 물으셨어요. 저는 얼른 물을 틀고 세수를 했어요. 네. 할머니 괜찮아요. 익숙해요.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할머니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 아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곳에서 장사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똑같았어요. 주인이 나와서 쫓아내거나 경찰이 와서 단속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신고를 해서 못하게 되거나요. 일주일 만에 4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제 뒤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장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든 다음 날이면 꼭 문제가 생겼거든요. 돈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병원비 낼 날은 다가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편의점 앞 골목에서 몰래 호떡을 팔고 있었어요. 이젠 정식 자리도 아니고 그냥 숨어서 파는 거나 다름없었죠. 누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그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누나, 왜 여기서 이렇게 해요? 예전 자리는요? 순수하게 묻는 얼굴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그냥요 자리 옮긴 거예요. 최대한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애가 뭔가 눈치챘는지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누나, 호떡 하나 주세요. 아니, 2개요. 괜찮아요. 안 사도 돼요.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서요. 그 애는 억지로라도 사려고 했어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줬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힘내세요. 저 누나 응원해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하지만 그때 또 그 검은 차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차에서 사람이 내렸어요.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였어요. 선글라스를 낀 채로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죠. 하이힐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그 남학생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엄마?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그 남학생의 엄마. 그 검은 차. 계속된 방해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날카로운 눈매, 차갑게 내려간 입꼬리,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치 벌레를 보듯이요. 그 여자는 아들을 먼저 봤어요. 민준아,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너 찾으러 여기까지 왔잖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엄마, 나 그냥 호떡 사 먹으려고. 지혜 먹을 거 없어? 이런 데서 사 먹게? 그 여자는 제 노점을 흘끗 보면서 코웃음 쳤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뭐라고 말할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그 여자한테서 뭔가 무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민준아, 가자. 아빠가 기다리신다. 그 여자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민준이라는 그 애는 저를 돌아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가기 전에 그 여자가 딱 한 번 저를 똑바로 봤어요. 3초 정도였을까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혐오와 경계, 그리고 뭔가 더 있었어요. 공포 같은 거요. 그 여자는 저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요? 저는 그냥 호떡 파는 고등학생인데요. 차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날 밤 저는 호떡을 하나도 못 팔았어요. 손님이 와도 정신이 없어서 반죽을 태웠고 결국 다 버려야 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연아, 오늘 장사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최악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서연아, 혹시 내가 밤에 노점 상하는 거 맞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게 학교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 학생이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게 교칙 위반이고 학업에도 안 좋다고 교육청에서도 확인하러 올 수도 있대. 귀가 멍해졌어요. 익명 제보요. 누가요? 누가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그만두면 안 돼요, 할머니가. 알아. 선생님도 내 사정 아는데 그래도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혹시 복지, 혜택 같은 거 알아볼까?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복지 혜택으론 당장 내일 낼 병원비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군가 끈질기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래도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버티기로 했어요. 왜냐면 할머니밖에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더 외진 곳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뒷골목이었죠. 호떡 틀을 펴놓고 불을 켰어요. 추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저는 참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손님이 한 명 왔어요. 호떡 하나 주세요. 고개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민준이 엄마요. 선글라스도 없이 완벽한 화장에 명품 코트를 입고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우리 한번 얘기 좀 할까? 저는 말없이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최대한 표정을 숨기려고 했어요. 손에 쥔 집게를 꽉 움켜쥐었죠. 호떡은 안 사실 거면서
왜 주문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길 바랐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죠. 그 여자는 웃었어요. 비웃는 것처럼요. 똑똑하네. 맞아. 호떡 살 생각 없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지? 그 여자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명품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지금 당장.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가 민준이를 유혹한 거 다 알아? 가난한 척, 불쌍한 척해서 우리 아들 마음 흔들어 놓은 거지? 귀를 의심했어요. 유혹이요? 저는 그 애한테 말도 제대로 안 걸었는데요. 오히려 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입 닥쳐. 너 같은 애들이 뭘 노리는지 나는 다 알아. 돈 많은 집 애들한테 붙어서 뭐라도 얻어내려는 거지.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너 같은 애들은 말이야. 평생 가난하게 살 운명이야. 그게 내 주제거든.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들어? 주제요.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칼처럼 날카롭게요. 저는 그냥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할머니랑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그럼 여기서 사라져. 이 동네에서 장사하지 마. 민준이 눈에 안 띄는 대로 가. 여긴 제가 2년 동안 일하던 곳이에요. 왜 제가 나가야 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았던 게 터져 나왔죠. 그 여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너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하는 줄 알아? 그 여자가 제 호떡 틀을 발로 찼어요. 철컥 쨍그랑. 틀이 넘어지면서 뜨거운 기름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죠. 이게 내 전부지? 이 초라한 것들이? 그 여자는 제 반죽통까지 발로 밀어버렸어요. 하얀 반죽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2년 동안 아껴 쓴 도구들이었어요. 할머니가 돈 모아서 사주신 거였죠. 그게 다 망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알아들었어? 내가 여기 있으면 매일 이렇게 될 거야. 넌 나한테 절대 이길 수 없어. 왜냐면 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여자는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붉은 루비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죠. 이상했어요. 그 팔찌가 왠지 낯익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미준이 근처에 나타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경찰 불러서 너 미성년자 노동 착취로 고발할 수도 있고 할머니 보호자 자격 문제 삼을 수도 있어. 할머니 얘기가 나오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할머니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긴. 미성년자가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보호자가 방치했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어.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저를 훑어보고는 돌아섰어요. 똑똑하게 행동해. 넌 내 위치를 알아야 해.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쏟아진 반죽과 넘어진 틀 사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무력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망가진 도구들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면 할머니가 깨실까봐 이불로 얼굴을 덮고 참았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소리만은 내지 않으려고 했죠. 왜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냥 살고 싶을 뿐인데요. 할머니 병원비 내고 밥 먹고 학교 다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요. 근데 왜 저는 그것도 안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연아, 어젯밤에 운 거니? 아니에요. 그냥 코 막혀서 그랬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만 했죠. 학교에 갔더니 복도에서 민준이를 마주쳤어요. 그 애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누나, 어제 엄마가 누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엄마가 이상하게 화나 있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엄마가 누나한테 나쁘게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사과할게요. 그 애는 정말 순수했어요. 자기 엄마가 뭘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미안해하고 있었죠. 내 잘못 아니야. 그냥 가. 저는 그 애를 피해서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쯤 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아,
사회복지사분이 너 만나러 오신대 다음 주에. 네? 왜요? 내 상황을 확인하러 오신대.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시더라.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생활하면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손발이 차갑게 식었어요. 선생님, 저 할머니랑 잘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선생님도 알아. 그런데 절차상 확인은 해야 한대.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만약에 할머니랑 떨어지게 되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건데요. 그날 저녁 저는 장사를 나가지 못했어요. 도구도 망가졌고 용기도 없었거든요. 또 그 여자가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대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5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전부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부모는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녁 8시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할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연아, 밥은 먹었니?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뒀어. 눈물이 또 났어요. 할머니는 당신 몸도 아프신데 저 걱정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놀랍게도 그 여자였어요. 민준이 엄마요.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차갑지 않고 뭔가 안타까운 듯한 표정이었죠. 추운데 왜 여기 앉아 있어? 상관없잖아요. 들어봐. 내가 어제 좀 심했던 것 같아서 왔어. 그 여자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거 100만 원 들어있어. 할머니 병원비 쓰고 조용히 이 동네 떠나. 그럼 나도 더 이상 너한테 신경 안 쓸게. 저는 그 봉투를 쳐다봤어요. 100만 원이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2달치 병원비고 집세고 생활비였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 돈을 받으면 저는 정말로 쫓겨나는 거라는 걸요. 싫어요. 뭐, 저는 안 받을 거예요. 저 여기서 살 거예요.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 지금 장난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더 너한테 못되게 굴 수 있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근데 전 안 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속은 타들어갔어요. 떨리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다음엔 뭘 또 빼앗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 여자는 봉투를 다시 집어넣으면서 일어섰어요. 후회할 거야. 너 진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틀 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학교에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할머니가 길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요. 수업 중이었지만 저는 그냥 뛰쳐나갔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못 들었어요. 병원까지 20분을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땐 숨이 넘어갈 것 같았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박수진 환자 보호자시죠?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저를 봤어요. 네, 저예요. 할머니 어떡하세요?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근데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MRI하고 혈액 검사 추가로 해야 하고요. 얼마나 나와요? 대략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300만 원이요. 저한테는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 6개월 동안 호떡을 팔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죠. 지금 당장 내야 해요? 일주일 안에는 납부하셔야 해요. 그래야 퇴원 처리가 됐거든요. 할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로 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할머니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주름진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죠. 할머니. 제 목소리에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연아, 학교는? 할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도록 참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또 괜찮다고 하시네요. 할머니도 저처럼 거짓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프신 걸 혼자 참으시면서요. 연아, 미안해. 할머니가 짐만 되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제 전부인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병원을 나와서 저는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걷고 또 걸었죠. 3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죠? 아르바이트는 안 받아줘요. 호떡은 팔 수도 없어요. 빌릴 데도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면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 여자한테 다시 가기로요. 혐오스러웠어요. 그 여자 앞에 무릎 꿇는 게 상상만 해도 구역질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민준이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집 주소 좀 알려줄래? 민준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나, 왜요? 혹시 엄마 때문에? 아니야,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민준이는 망설이다가 주소를 적어줬어요. 근데 누나, 엄마한테 조심하세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누나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무서워지거든요. 고마워. 저는 주소를 받아들고 그 집으로 향했어요. 고급 주택가였어요. 담장이 높은 큰 집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였죠. 저예요. 이서연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현관문을 들어서자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집 안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고급스러웠죠. 왜 왔어?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참았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300만 원 필요해요. 돈 좀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그 여자는 저를 물끄러미 보다가 웃었어요. 비웃는 거였어요. 내가 왜 너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제발요. 할머니가 죽을 수도 있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내 문제지. 그 여자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근데 말이야. 내가 정말 간절하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뭐든 할게요. 이 동네에서 영영 사라져. 학교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 그럼 500만 원 줄게. 할머니 병원비 내고도 남잖아.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라고요. 할머니랑 함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학교를 그만두면 고졸 학력도 못 받아요. 친구들도 다 잃고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살려야 해요. 얼마나 멀리 가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울 벗어나면 돼. 지방 어디든 상관없어. 민준이 눈에만 안 띄면 돼. 그럼 돈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나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그 여자는 다시 핸드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표책을 꺼냈죠. 수표에 뭔가를 쓰더니 저한테 내밀었어요.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이사해. 그리고 민준이한테 연락하지 마. 그럼 이거 내 거야. 저는 그 수표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할머니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손이 안 움직여졌어요. 왜냐면 알았거든요. 이 돈을 받는 순간 저는 정말로 지는 거라는 걸요. 제 인생을 이 여자한테 넘겨주는 거라는 걸요. 잠깐만요.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저는 그냥 호떡 파는 고등학생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세요? 순간 그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있었어요. 숨기고 있는 게 분명히 있었죠.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여자가 중얼거렸어요. 너무 작은 목소리라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받을 거면 받고 아니면 나가. 그 여자는 다시 차갑게 돌변했어요. 저는 수표를 보고 그 여자를 보고 또 수표를 봤어요. 결국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수표를 집으려는 순간 그 여자의 손목에 찬 팔찌가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루비 팔찌요. 순간 뭔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이 팔찌를 어디서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어디였더라. 그리고 기억났어요.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상자 속에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여자 손목에도 똑같은 팔찌가 있었어요. 루비 팔찌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게 제 엄마 사진이라고요. 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떠난 엄마라고요.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팔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그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손목을 가렸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 예전에 파셨다가 다시 사신 거 맞죠? 민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그 팔찌를 팔았다가 다시 샀다고요.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어떻게? 저 사진 있어요. 그 팔찌 찬 여자가 아기 안고 있는 사진이요.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 여자는 뒷걸음질 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표가 바닥에 떨어졌죠. 설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준이가 말했던 거요. 제가 엄마 닮았다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저를 보는 눈빛이요. 혐오와 경계, 그리고 공포요. 마치 자기 과거를 보는 것처럼요. 당신이 제 엄마예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여자가 절 버렸다는 걸요. 가난해서 키울 수 없어서 자기 인생이 소중해서 절 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은 재벌가 부인이 돼서 자기 과거를 지우려고 저를 없애려 한다는 걸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어요. 평생 궁금했던 엄마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 증오하고 있었죠. 저라는 존재 자체를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머리는 하얗게 비어 있었고 귓가에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여자, 아니 제 엄마는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냥 알고 싶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요? 나가라니까! 그 여자가 소리쳤어요. 완벽했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얼굴에 메이크업도 번지기 시작했죠. 제발 말해주세요.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엄마가 누군지, 왜 저를 두고 갔는지. 그딴 거 알아서 뭐하게.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제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었. 나는 그때 22살이었어.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 근데 갑자기 애가 생긴 거야.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는 도망갔어. 나 혼자 남았지. 낳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 낳았어. 그게 너야.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네. 근데 키울 수가 없었어.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미래도 없었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맡겼지. 그리고 도망쳤어. 도망쳤다고요? 맞아. 도망쳤어. 그게 잘못이야? 나도 살아야 했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순 없었다고.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나는 악착같이 살았어. 일하고 공부하고 예쁘게 가꾸고. 그렇게 이 남자를 만났어. 재벌 2세를. 그리고 재혼했지. 그 여자는 손목에 루비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팔찌, 맞아. 내 양육비로 팔았던 거야. 근데 재혼하고 나서 다시 샀어. 이제 나한테 돈이 생겼으니까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낳았어. 내 새로운 인생에서 태어난 애지. 근데 너는 뭐야? 내 과거잖아. 지워야 할 과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사람이에요. 지워야 할 과거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사람! 너는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폭탄이야. 만약에 내 남편이 알게 되면? 내가 애를 버린 여자라는 걸 알게 되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그 여자는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완벽했던 재벌가 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냥 두려움에 떠는 여자만 남아있었죠. 그래서 뭐요? 저를 완전히 없애려고요? 그래. 내가 이 동네에서, 아니 서울에서 사라지길 바랐어. 근데 넌 계속 버티잖아. 왜 그렇게 집요하게 버티는 거야?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랑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학교 다니고 밥 먹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근데 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숨만 쉬어도 난 불안해. 민준이가 너를 자꾸 찾잖아. 만약에 민준이가 알게 되면 어떡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뭘 알게 되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민준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학교 가방을 맨 채로 충격에 빠진 얼굴로요. 민준아. 그 여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방금 무슨 말 하신 거예요? 누나를 버렸다고요?
누나가 엄마 딸이라고요?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떨기만 했죠.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누나, 그럼 누나는 내. 이복 동생이겠지. 제가 대신 말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었거든요. 민준이는 비틀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그럼 엄마는 누나를 버리고 나를 낳은 거예요? 민준아, 들어봐. 엄마는 대답해 주세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순수했던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여자는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얼굴을 감쌌죠.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제 엄마가 아니라는 걸요. 엄마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켜주고 안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저를 낳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진짜 엄마는 할머니였어요. 500만 원이요. 그리고 그 여자 앞에 던졌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안 받아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마스카라가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그럼 뭘 원하는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것만 해주세요. 내가 입 다물고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딨어? 저는 복수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당신 인생 망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제 인생이나 잘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준이가 길을 막아섰어요. 누나,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네, 잘못 아니야. 누나,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순간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아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민준이를 붙잡으며 소리쳤죠. 엄마, 왜요? 누나는 엄마 딸인데 왜 숨겨야 해요? 넌 몰라. 내 아빠가 알면 이혼당할 수도 있어. 우리 가족 다 무너진다고. 민준이는 엄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엄마! 엄마는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아니면 엄마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민준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신경 쓰지 마. 너는 착한 애야.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그 여자가 소리쳤어요. 이서연, 너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뭔가 후련한 느낌이었죠. 평생 궁금했던 엄마를 찾았어요. 근데 그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젠 알았으니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앉았어요. 할머니, 저 엄마 찾았어요.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셔서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를 낳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진짜 엄마는 할머니예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할머니요. 할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깨어나세요.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일까요?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진짜 가족일까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다음 날 학교에서 또 담임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서연아, 사회복지사 면담 날짜 잡혔어. 내일 오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선생님이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신상 정보를 조회했다는 연락이 왔어. 출생신고 관련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요? 익명이래.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문으로 요청했대. 법적 문제 때문이라고. 그 여자였어요. 분명히 그 여자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완전히 없애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서류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내용 증명이었어요. 이서연 양의 출생신고 무효 소송 제기. 손이 떨렸어요. 출생신고를 무효화시키려고요? 그럼 저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서류 밑에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야. 일주일 안에 서울을 떠나. 안 그러면 너는 법적으로 유령이 될 거야. 학교도 못 다니고 병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 선택은 내가 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 여자는 진짜로 저를 없애려고 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박수진 환자 입원비 연체로 인해 내일까지 납부 안 되면 강제 퇴원 조치됩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동시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뭘 해야 할까? 도망갈까?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서울을 떠날까? 아니면 끝까지 버틸까? 새벽 4시쯤 결심했어요. 저는 안 도망가기로요. 도망가면 평생 도망가며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안 갔어요. 대신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 있던 오래된 사진들, 출생신고, 서류, 그리고 친모가 남긴 쪽지들을 전부 꺼냈죠. 특히 그 사진이요. 젊은 여자가 루비 팔찌를 차고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요. 사진 뒷면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7년 3월 14일. 연아에게 미안해. 증거였어요. 그 여자가 제 엄마라는 증거요. 저는 이 사진을 들고 다시 그 집으로 갔어요.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거든요. 인터폰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그 여자 목소리였어요. 접니다. 이서연이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 여자는 이번엔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어제의 흔들림은 온데간데 없었죠. 결정했어. 떠날 거야? 아니요. 안 떠나요?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 정말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네. 저녁이 남을 거예요. 할머니랑 함께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당신이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에요. 루비 팔찌도 똑같이 차고 있고요. 출생신고서에도 친모 이름이 강제로 되어 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출생신고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좋아요. 하세요. 근데 전 이 증거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뭘 어쩌게? 법정에 서면 되죠. 당신이 제 친모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DNA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그 여자는 뒷걸음질 쳤어요. 너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당신이 저를 법적으로 지우려고 하면 전 당신의 과거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당신 남편한테도 민준이 학교 사람들한테도요. 이 미친년이. 그 여자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저를 때리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손이 제 뺨 앞에서 멈췄어요. 그 여자는 떨리는 손을 내렸어요. 너 왜 이래? 돈 줄게. 집도 줄게. 뭐든 줄 테니까 제발 사라져 줘.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하는데? 그냥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려니 병원비만 내주세요. 300만 원이요. 그럼 전 당신한테 절대 연락 안 해요. 300만 원? 네. 딱 그것만 있으면 돼요. 당신이 저를 버릴 때 할머니한테 준 양육비가 100만 원이었대요. 20년 동안 100만 원으로 저를 키웠어요. 근데 전 300만 원만 있으면 할머니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다야? 300만 원만 주면 넌 내 앞에서 사라질 거야? 아니요. 전 안 사라져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근데 당신한테 연락하거나 당신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게요. 보장은? 제 양심이요. 전 거짓말 안 해요. 그 여자는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계좌번호 불러. 저는 할머니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얼마 후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30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를 살릴 수 있었어요. 이제 됐어? 이제 내 앞에서 사라질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당신은 후회 안 해요? 저를 버린 거요. 그 여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너를 버린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그 여자가 말했어요. 이서연. 멈춰 섰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더니 나는 너한테 고운 말 한마디 안 했지. 그래도 넌 날 협박하지 않았어. 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전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을 나왔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원무과에 가서 입원비를 냈어요. 300만 원 전부요. 입금 확인됐습니다. 환자분 계속 입원 가능하세요. 직원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머니를 지켰어요. 병실로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깨어 계셨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연아, 학교는 할머니, 저 병원비 다 냈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떻게 구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연아, 너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익숙해요. 또 그 말이 나왔어요. 괜찮다고, 익숙하다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너한테 짐만 되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제 전부인데.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품은 따뜻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가족의 온기였죠. 할머니, 전 엄마 찾았어요. 할머니가 움찔했어요. 그래서 만났니? 네,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를 낳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연아, 괜찮아요. 진짜 엄마는 할머니잖아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할머니요.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이란 게 뭘까요? 피로 이어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함께 아파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학교에서 민준이를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우연히요. 민준이는 저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누나, 응, 누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너는? 민준이는 슬픈 표정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를 어떻게 봐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넌 착한 애니까 좋은 답을 찾을 거야. 누나,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어른들 문제야.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그냥 너답게 살아, 알았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누나, 저 누나 동생으로 생각해도 돼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민준이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퇴원하셨어요.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저는 다시 호떡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요. 구청에 가서 떳떳하게 신청했죠. 학교 앞 제자리에서요. 민준이가 가끔 와서 호떡을 사갔어요. 그때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얘기, 친구 얘기,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요. 그 여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원도 안 넣고 방해도 안 했어요. 어쩌면 포기한 걸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서로 없는 척하기로 한 걸지도요.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드니까 그 여자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 여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얼굴을 숨기려는 것 같았죠. 뭐 하러 왔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그냥 확인하러 왔어. 뭐려? 내가 정말 약속 지키는지. 전 거짓말 안 해요. 그 여자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민준이가 너 이야기를 자꾸 해. 누나가 착하다고, 강하다고.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신기해서. 그 여자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뭔데요? 내 학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받아. 이건 미안하다는 게 아니야. 그냥 책임이야, 최소한의. 그 여자는 봉투를 호떡 틀 옆에 놓았어요. 이제 정말 안 올 거야. 너도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 여자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이서연, 네. 너 잘 살아라. 그리고 사라졌어요. 어둠 속으로요. 저는 봉투를 봤어요. 열어보니까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죄책감이었죠. 그래도 받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건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니까요. 제가 겪은 고통의 대가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졸업장은 받았죠.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요. 저는 대학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과 기술을 배우기로 했어요. 호떡만 파는 게 아니라 빵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학교 앞은 아니고 조금 외진 곳이었지만 그래도 제 가게였어요. 연안의 호떡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연아, 대단하다. 이제 사장님이네. 오픈한 첫날 손님이 많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응원하러 온 거였죠. 그리고 민준이도 왔어요. 이젠 고등학생이 된 민준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누나, 축하해요. 호떡 10개 주세요. 그렇게 많이 어떡해?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누나가 만든 호떡이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거든요. 민준이는 밝게 웃었어요. 예전처럼 순수한 웃음이었죠. 가끔 민준이는 그 여자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조용해졌어요. 예전처럼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세요. 그래. 네.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세요. 어쩌면 그 여자도 변한 걸지도 몰라요. 조금은요. 저는 가끔 그 여자를 생각했어요.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냥 안타까웠어요. 자기 딸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불쌍했거든요. 사랑보다 두려움을 선택한 사람이요.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고 집에 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서연이 맞죠? 돌아보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강희재 씨의 변호사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또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강희재 씨께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뭔데요? 직접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만. 남자는 그대로 가버렸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필기체로 쓰인 편지였죠. 서연아, 이 편지를 쓰는 게 정말 어렵구나.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걸 알아. 너를 낳고 버린 건 내 선택이었어. 내가 살기 위해서였지. 그게 잘못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강한 아이야. 나보다 훨씬 강해. 나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는데 너는 두려움 앞에서 버텼잖아. 그게 자랑스러워. 내가 너의 엄마라고 말할 순 없지만 너를 낳은 사람으로서 말할게.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리고 나처럼 살지 마. 강희재. 편지를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슬펐어요. 이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편지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버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주 꺼내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제 인생의 한 조각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연아, 빨리 와서 먹어. 할머니,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랑 김치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이었어요. 연아, 네, 할머니. 너 정말 잘 컸어, 할머니. 자랑이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가 없어도 너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 100살까지 살게. 우리는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엄마한테서 편지가 왔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지만 괜찮다. 나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아도 되니까. 진짜 엄마는 옆에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내일도 호떡을 팔 거고 할머니랑 저녁을 먹을 거고 민준이가 가게에 올 거다. 그게 내 일상이고 내 행복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저는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이 더 따뜻해요. 사랑은 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